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이번 시간 노동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동시장론 첫 시간이죠. 네, 남은 두 과목도 같이 힘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숍제도, 그리고 이 숍제도랑 실업의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안 나오면 좀 섭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숍제도 바로 시작하면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주가 고용 가능한 것, 자유롭게 고용이 가능하다, 고용이 열려 있다 라고 해서 오픈숍 제도라고 합니다. 고용주가 아무런 제약 없이, 노동조합의 제약 없이, 견제 없이 고용할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조직을 확대하는데 불리합니다. 네, 오픈숍. 다음, 노동조합 가입이 전제되어야 고용 가능한 숍제도. 클로즈드 숍이라고 합니다. 폐쇄적인 숍이죠. 오픈숍의 반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전제로 한다.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으면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힘이 센 게 이제 클로즈드 숍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 확대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클로즈드 숍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하지만 항운 노동조합을 예외적으로 클로즈드 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클로즈드 숍, 그래서 오픈숍, 클로즈드 숍 정리가 됐고요. 다음, 오픈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간 형태, 유니언 숍이라고 합니다. 오픈, 클로즈드, 결합되어 있다 라고 해서 유니언 숍.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채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요.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조건으로 이제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언숍, 오픈과 클로즈드의 중간 형태이다. 다음, 에이전시 숍입니다. 에이전시, 대리인이죠. 비조합원을 대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너네 비조합원은 1도 안 도와주면서 떡고물만 얻어먹고 있지. 그러니까 회비라도 내. 우리가 대리인 역할을 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숍제도 에이전시 숍입니다. 대리인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에이전시 숍. 다음, 프리퍼렌셜 숍. 프리퍼렌셜, 우선순위 숍입니다. 우대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노동조합원을 우대하는 사업장, 프레퍼렌셜 숍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면 채용의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프레퍼렌셜 숍. 그래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 대우한다. 프레퍼렌셜 숍. 우대 사업장. 다음, 조합원 자격 유지 숍. 자격을 유지한다 라고 해서 메인테넌스 숍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그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조합원을 탈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이 끝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라고 해서 조합원 자격 유지 숍, 메인터넌스 숍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숍제도 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픈숍은 열려 있어요. 조합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고용 가능한 게 오픈숍. 클로즈드 숍은 조합원만 채용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원칙적으로 금지.
하지만 항원 노동조합은 예외다. 네, 그래서 오픈숍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조직 확대에 불리하고 클로즈드숍은 노동조합의 힘이 세니까 조직 확대에 유리한 거죠. 유니온숍은 이 둘의 중간 형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에이전시숍, 대리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조합원에게도 회비를 징수하고 대신에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숍. 프레퍼런셜 숍은 노동조합원을 우대하는 거죠. 채용에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교섭 결과에 대해서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프레퍼런셜 숍. 메인터넌스 숍은 자격 유지 숍이라고 했어요. 단체 협약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이제 스스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숍제도 틀린 것은 클로즈드 숍, 노동조합 힘이 세요. 노동 공급을 독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노동조합 가입해야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온숍은 오픈과 클로즈드 중간,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에이전시숍은 대리인 역할, 그래서 비노조원에게도 조합비를 받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오픈숍은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다. 2번, 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근로자가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 제약이 없어요. 오픈숍. 3번, 노동조합이 조합원 확대와 사용자 교섭에서 가장 불리한 것, 노동조합의 힘이 가장 약한 숍은 오픈숍이죠. 조합원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해요.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힘이 가장 강한 숍이죠. 클로즈드 숍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노동조합의 노동공급권이 독점된다. 힘이 가장 센 거죠. 클로즈드 숍. 6번, 노동조합 조직력을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숍제도. 폐쇄적인 거. 클로즈드 숍이죠. 7번,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자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용되고 나서는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한다. 오픈과 클로즈드의 중간 형태, 유니온숍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니온숍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맞죠? 1번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채용이 안 되는 것은 클로즈드 숍에 대한 설명. 노동조합의 노동공급원이 독점된다. 이것도 클로즈드 숍에 대한 설명이고요. 채용 전후 근로자의 조합 가입이 완전 자유로운 것은 완전 열려있는 오픈숍. 9번, 단체 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회비를 징수하는 것. 뭐죠? 너네 회비라도 내. 내가 대리인 역할을 할게. 에이전시 숍이죠.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 클로즈드 숍이 가장 힘이 세고요. 그 다음에 중간 형태, 유니온 숍, 그 다음 오픈 숍. 정답은 1번. 노동조합의 형태입니다. 노동조합은 처음 생긴 게 산업혁명 초기예요. 산업혁명 초기에 처음 생겼는데 숙련 근로자들이 설립했습니다. 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최초의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숙련 근로자들이니까 동일 직업,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직업별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최초의 노동조합은 직업별, 직종별 노동조합인데 산업혁명 초기에 처음 생겨났고요. 그래서 당연히 동일 직업, 동일 직종의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근로자들이 모였다고 했죠? 숙련 근로자들, 산업혁명 초기 숙련 근로자들이 모여서 결성했다. 산업이나 기업의 구별 없이 직업별, 직종별로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배타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배타적이지만, 외부를 향해서는 배타적이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에 주력을 한다. 이게 직업별, 직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대표적으로 의사협회, 약사협회와 같은 집단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 최초의 형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직업별, 직종별 노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숙련 근로자들은 어떨까요? 네, 소외가 됩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미숙련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바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동종산업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설립을 한 것이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직종이나 기업은 상관없이 동종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는 것이 바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자들이 모였으니까 규모가 거대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조직이 거대해요. 그리고 어떤 노동자들이 결성했다고 했죠? 네, 상대적으로 소외된 미숙련 노동자들. 미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하였다. 그래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조직이 용이한 형태가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이니까 각 산업 분야의 정보, 자료 수집, 분석이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산업별 노동조합 끝. 다음은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주된 조직 형태예요.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많고요. 네, 기업 격차가 큰 곳, 독과점 대기업에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 지배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네, 지배력은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 있으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약하겠죠. 그래서 초점이 이제 기업에 맞춰져 있는 게, 각 기업에 맞춰져 있는 게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이 기업별 노동조합은 각 기업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단체 협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진행이 되니까 단체 협약이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노사층 모두 회사 사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어용화될 위험성도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 내에서 여러 직종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 직종의 노동자가 모여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내에서 직종 간의 대립 가능성이 있다. 다 한 회사 내 사람이지만 직종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합 내에서 직종 간 대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별 노동조합.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입니다. 일반 노동조합은 앞에 여기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의 맥락에서 보면, 자, 먼저 숙련 근로자들이 결성을 했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위기를 느낀 미숙련 노동자들이 결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 두 곳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제 거의 내몰리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미숙련 노동자, 자병 노동자 중심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뭉쳐서 결성한 게 일반 노동조합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좀 다소 불명확하죠. 네, 좀 뒤섞여서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단체 교섭의 상대가 불명확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노동조합 형태 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2차가 아니죠.
자꾸 제2차 세계대전이 생각나서 아니고요. 네, 산업혁명 초기에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어요. 네, 숙련 노동자들이 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직업별, 직종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래서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족에 주력을 했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이 직업별 노동조합 결성의 위기를 느낀 미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을 하였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이다. 그래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조직이 용이하고 또 여기에서도 소외된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모두 모여서 다 뒤섞여서 결성하다 보니까 단체 교섭 상대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조직 형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기업 격차가 큰 곳, 독과점 대기업에 특히 많이 결성이 되어 있고 기업별 조합이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는 조직력이 약하다. 네. 그리고 하지만 단체 협약이 비교적 쉬운 편이고 어용화될 위험성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직종들이 모여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내에서 대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간의 임금 격차를 더 벌리겠죠. 해소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노조는 교섭력이 강하니까 투쟁을 통해서 쟁의 행위를 통해서 또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더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집단적 소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을 반드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쟁의 행위를 하기도 하는 거죠. 노동조합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비노조보다 높게 책정이 되겠죠. 2번 노동조합의 기능. 틀린 것은 임금을 인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겠죠. 건의, 쟁의 행위, 교섭을 통해서요. 각종 공제 활동, 복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조도 정치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공개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3번 노동조합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합 뭐였죠? 최초의 노동조합 직업별, 직종별 노동조합 숙련 근로자들이 독점을 위해서 노동시장 독점을 위해서 결성했다. 직업별 노동조합 설명. 틀린 것은 동일 직업의 노동자들이 소속 기업이나 공장에 관계없이 가입한 횡적 조직이었고요.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자가 아니라 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결성했다. 조합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간 상호부조에 주력했고요. 초기 숙련 노동자가 산업혁명 초기 숙련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다. 5번 특별한 기능이나 직업 또는 숙련도에 따라 배타적, 동일 직업의식. 그래서 직업별, 직종별 노동조합. 직업, 직종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산업에 대한 종사자, 동일 산업끼리 모인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특성. 거리가 먼 것.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지죠. 동일 산업이 다 모여 있어서요. 임시직 일용 근로자를 조직하기 용이하다라고 했고요. 해당 산업의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요. 숙련공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은 미숙련 노동자들이 모인 거니까 4번이 틀린 내용. 우리나라는 주로 기업별 노동조합 설명. 틀린 것은 횡단적 연대가 뚜렷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기업 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횡단적 연대 뚜렷하지 않고 동종 동일 산업이라도 기업 간의 규모, 지불 능력 차이가 큰 곳에서
독과점 대기업, 기업 격차가 큰 곳에서 주로 조직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회사 사정에 정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안 하죠. 사용자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공동체 의식을 통한 노사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용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3번이 틀린 내용. 각 직종 간의 구체적 요구 조건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직종 간 반목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조합 내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별 노동조합, 맞는 것은 몇 개인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으로서의 연대의식보다 동일 기업 내의 종업원 의식을 강하게 갖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 기업별 노동조합은 시장 지배력을 갖는 대기업에서보다 중소기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반대죠. 시장 지배력을 갖는 대기업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별 조합에 비해 개별 기업의 사정을 반영해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협약 체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 11번. 기업별 노동조합 장점이 아닌 것은 조합 구성이 용이한 편이고요. 단체 교섭 타결이 용이하죠. 노동시장 분단을 완화가 아니라 심화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횡단적 연대가 어렵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각자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분단을 촉진시킬 수 있다. 조합원 간의 친밀감이 높고 강한 연대감, 같은 회사 사람이죠. 12번. 노동시장의 지배력과 조직으로서의 역량이 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 네. 기업별 노동조합이 가장 지배력이 약하고 조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증가는 곧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거죠.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관세 인상. 수입 관세 인상은 이제 보호무역을 의미하는 거죠. 보호무역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죠. 그 반대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오히려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IMF 시기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더 낮았습니다.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서비스업은 고용 자체가 그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라서 고용의 변화도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고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다음 4번. 노동자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 이제 노동자들이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이제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 기호의 변화가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4번. 노동조합 조직률 변동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조건 열악 등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의 양이 클수록 노조의 집단 발언 효과로 인하여 노조 가입의 예상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불만 분노가 클수록 노조 활동이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2번. 노조의 정치 활동으로 근로자의 간접 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 예상 순이익이 증가하여 노조 가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이익이 되니까 여성 고용의 비중이 증가하면 노조 가입률은 하락할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 노조 가입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에서는 노조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15번.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학자는 노동조합이란 임금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영속적, 항구적 단체이다.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노동시장의 조절, 표준 근로조건의 설정, 유지와 공제제도 등이 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내용을 이해하고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영속적, 항구적 단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영속적, 항구적 단체라고 정의했구나. 시드니 베아트리체 웹입니다. 이 두 분은 시드니 웹, 베아트리체 웹, 이 두 분은 영국의 경제학자고요. 서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다. 문제를 정리하시고요. 16번으로 갑니다. 신고전 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전 학파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임금이 인상하게 되고, 그래서 임금이 인상하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비노조와의 임금 격차와 고용 저하에 따른 비효율적 배분. 맞죠? 그래서 노조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비노조와의 임금 격차가 생기고, 노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이 줄어든다. 경직적 인사제도에 의한 기술적 비효율. 네, 이것도 마찬가지.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인사제도가 경직되게 된다.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 따른 생산적 비효율. 네,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작업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 작업방해가 아니라 이제 파업이 들어가야겠죠. 파업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이라고 하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내용. 그래서 노동조합이 작업을 방해하는 건 아니죠. 네, 작업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작업을 안 하는 게 파업이죠.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노동조합 조직 부문이 있고 비조직 부문이 있어요. 자, 노동조합 조직 부문을 A라고 하고 비조직 부문을 이제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와 B 사이에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의 임금 격차는 경기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경기가 좋을 때는 이 둘 사이의 임금 격차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경기가 좋을 때는 노동조합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떨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임금과 관련해서 요 A쪽은 쟁의 행위가 많아지죠. 네, 쟁의 행위가 더 많아지고 더 거세집니다. 그러면 A, 이 노동조합이 있는 부문은 비노조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A와 B,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의 임금 격차는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 격차가 감소. 그리고 불경기 시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임금 격차가 증가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임금 격차는 경기 변동이랑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호경기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격차가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격차가 커지고, 이렇게 경기 변동과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임금 격차는 경기 변동과 상충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임금 효과에 대한 것들 이제 세 가지를 정리를 할 건데요.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세 가지. 처음 나오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 부문 A의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 B로 유입되는 거예요. A의 사람들이 B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는 어때요?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임금이 내려갑니다. 네, 노동 공급이 늘어난 거니까 임금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A에서 B로 노동력이 이동함에 따라서 B의 임금이 내려가는 효과, 이것을 이전 효과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 비조직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해서 이전 효과. 네, 파급 효과, 해고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전 효과는 뭐라 그랬죠?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는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 임금 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확대되겠죠. 왜냐하면 B의 임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되게 된다. 네, 이게 이전 효과, 파급 효과, 해고 효과입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A에서는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으니까 어때요? 임금 교섭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임금 교섭을 합니다. 그러면 A 부문에서는 임금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A의 사측은 어떻겠어요? A의 사측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니까 이제 고용을 줄입니다. 그러면 A에서 고용을 줄이니까 A에서 정리된 근로자들이 B로 이동한다. 그래서 B의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 말인 즉슨 B의 임금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네. 그래서 A와 B의 임금 격차가 어떻게 돼요? 확대된다. 네. 요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전 효과.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잠재적인 위협에 의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인상된다. 네, 일단 요거는 이제 이전 효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잠재적인 위협에 의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인상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측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할 것 같은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그 분위기를 느끼니까 오히려 이제 임금을 인상시키는 거죠. 임금을 인상시켜서 위협을 억제하는 겁니다. 비조직 부문인 회사가 있는데 노동조합을 조직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치는 것. 네, 위협을 느껴서 선수친다. 이것을 위협 효과라고 합니다. 자, 위협 효과는 A와 B가 있는데 B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A와 B의 임금 격차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A가 기본적으로 B보다 임금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B의 임금이 상승하니까 임금 격차는 축소하게 된다. 네. 위협 효과는 임금 격차 축소. 마지막 대기 실업 효과입니다. 대기 실업 효과는 더 좋은 일자리가 오겠지 하고 대기하는 것이 대기 실업 효과입니다. 당장 재취업을 하기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A와 B의 임금 격차가 커요. 그러면 A가 훨씬 높겠죠? 노동조합 조직 부문이니까. 그러면 B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굳이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사직을 합니다. 사직을 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 A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기를 하는 것. 이게 대기 실업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 실업 효과는 노동조합 조직 부문이랑 비조직 부문 A와 B 사이의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한번 적으면서 해볼게요. 자, 대기 실업 효과는 비조직 부문 B에서 노동자들이 사직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B의 노동 공급이 감소된다 라는 얘기죠. B의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B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어때요? B에서는 임금이 상승하겠죠. B의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A와 B의 임금 격차가 축소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는 경기가 좋을 때는 불만이 없으니까 임금 격차가 감소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조직 부문에서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 쟁의 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커지게 되죠. 네. 그리고 그래서 경기 변동과 상충 관계다. 임금 효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전 효과. 네, 이전 효과라는 것은 노동력이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라 그랬어요. A, 조직 부문에서 비조직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전하면서 B 입장에서는, B 회사에서는 이제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노동 공급이 많아지니까 임금이 내려가게 된다. 이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이 이전 효과. 위협 효과는 위협을 느껴서 선수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B 회사 사측에서 임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올려버리니까 A와 B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거고. 대기 실업 효과는 B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임금 격차가 크니까 B에 있던 사람들이 사직을 합니다. 그러면 B에 있는 사람들이 사직을 하니까 B에는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B에는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올라가게 되죠.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B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A와 B의 임금 격차가 감소하는 것. 요게 대기 실업 효과. 네, 이렇게 정리하면 끝.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 노동조합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의 임금 격차는 호경기 시에 감소하죠. 불만이 적으니까. 1번이 틀린 내용. 조직 부문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비조직 부문에 몰린다. A에서 B로 이전한다. 라고 해서 이전 효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B에는 노동 공급이 많아지니까 노동 공급 과잉, 임금이 떨어진다. 노동조합이 조직될 것을 우려하여 위협을 느껴서 비조직 부문의 기업의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 위협 효과. 노조 조직 부문에 입사하기 위해 비조직 부문의 근로자들이 사직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대기 실업 효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들이 사직하면 비조직 부문은 노동력이 감소하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하니까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경제적 효과,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중 파급 효과. 파급 효과는 이전 효과, 해고 효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 부문 A에서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그러니까 A에 있던 사람이 해고돼서 B로 이동함으로써 B는 노동 공급이 늘어나서 임금이 내려가게 되는 효과. 그래서 둘 사이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서 비조직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 위협을 느껴서 임금을 인상시키는 건 뭐예요? 위협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파급 효과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시키게 된다.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이 완전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임금이 높고 고임금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이렇게 시장이 둘로 완전히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음, 파급 효과가 강한 경우 조직 부문의 임금 인상이 비조합원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무로 몰아내는 간접 효과를 가진다. 이게 같은 맥락이죠. 3, 4번이. 네. 노동시장이 양극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건. 네. 이 말이 이제 4번의 내용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노동조합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위협 효과. 네, 위협을 느껴서 선수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죠. 비노조 부문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 왜? 사측에서 위협을 느껴서.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로 옳은 것은? 자,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직된 부문을 A라고 하고 비조직 부문을 B라고 하면 A의 노동 공급이 제한되는 거죠. A의 노동 공급이 제한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A로 가고 싶은 노동력들이 못 가게 되고 대신 B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B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죠. B의 노동 공급 증가.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B의 임금이 하락하게 되죠. B의 사람들이 일하려고 넘쳐나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네. 그리고 1번 선택지를 보면 노동조합이 조직화된 A 부문의 임금은 하락이 아니라 더 높아지거나 뭐 유지되거나 높아지겠죠. 그래서 1번 틀린 얘기고, 그리고 2번은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노동 조직화되지 않은 비노조 부문의 노동 공급 곡선. B의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뒤에 노동 수요, 노동 공급에서 다시 공부할 내용인데요.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일 때 의미하는 것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번, 노동조합이 조직화된 노동시장 A의 경우죠. A의 노동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노동 수요 곡선과는 관련이 없죠. 네, 노동 수요 곡선은 우선은 공급이 움직이는 거니까 수요와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5번, 노동조합 조직 부문 A 부문의 임금 인상이 노조, 비노조 조직 부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파급 효과는 이전 효과죠. 네, 이전 효과, 해고 효과. 노조 조직 부문에서 비조직 부문으로 이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이동을 유발하여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에 맞는 얘기죠. 위협 효과는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이다. 파급 효과는 비조직 부문에서 노조 조직 부문으로 노동 이동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노조 조직 부문에서 비노조 부문으로 이동하는 게 파급 효과.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위협 효과는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미리 선수치는 거예요. 임금을 올림으로써 선수치는 것. 위협 효과.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급 효과. 노조 부문의 임금 인상으로 실업이 발생해서 이들이 노조 부문에서 비노조 부문으로 노동자가 이동한다. 그러면 비노조 부문의 균형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네, 비노조 부문 임금이 낮아지죠. 위협 효과. 위협을 느껴서 선수치는 것. 그래서 노동력의 이동이랑은 상관이 없죠. 노조 결성의 위협을 느껴서 임금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대기 실업 효과 한번 볼게요.
노조, 비노조 부문 간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면은 노조 부문에서 실직한 사람이 비노조 부문에서 구직행위를 하지 않아요. 네, 비노조 부문 안 가려고, 그래서 노조 부문 가려고 대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노조 부문에서 구직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종전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를 모두 상정할 수 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은 대부분의 경우 노조가 없는 기업보다 임금이 높죠. 정답은 2번. 네, 7번입니다.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A와 B의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뭐였어요? B의 임금 효과가 올라가는 효과죠. 뭐예요? 네, 위협을 느껴서 임금을 올려주는 위협 효과가 있겠고, 이전 효과는 격차가 더 커지는 경우고요. 네, 해고 효과는 이전 효과랑 같은 거죠. 대기 실업 효과는 뭐였어요? 네, B와 A의 임금 격차가 큰 상태인데, 임금 격차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B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A에 취업을 하려고 기다리는 거죠. 대기하는 효과. 그래서 B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된다. 그래서 A와 B의 임금 격차는 감소하게 된다. 대기 실업 효과. 그래서 니은 디귿.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 비노조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는 비노조 부문의 노동 공급이 올라가는 경우, 어떤 경우죠? A에서 B로 노동력이 이전됐을 때. 그래서 이전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을 보면은 비노조 부문에서 노동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한다. 네, 이거는 이제 비노조 부문의 노동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건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인 즉슨 기업에서 비노조 부문의 고용을 줄이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맞긴 한데, 이제 노동 수요와 관련 그 노동조합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 기업의 그 노동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대각선 교섭, 통일 교섭. 교섭 방식입니다. 교섭 방식이 교섭 당사자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대각선 교섭. 이제 그림을 그리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교섭에 네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줄은 상급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랫줄은 개별 기업인데요. 자, 대각선 교섭이라고 하면 이제 개별 기업의 사용자 측, 여기죠. 개별 기업의 사용자 측이랑 노동자 측의 상급 단체, 이렇게 교섭을 하는 것이 대각선 교섭입니다. 네. 그리고 통일 교섭이라 그러면 상급 단체들끼리 교섭하는 것이 통일 교섭. 그래서 대각선 교섭, 예를 들면 뭐 개별 기업의 사용자, 뭐 어떤 기업, 뭐 LG전자가 있다. 그러면 LG전자 사측이랑 노동자급 상급 단체, 뭐 금속노조, 이렇게 교섭을 하는 게 대각선 교섭. 그리고 상급 단체끼리 교섭하는 것은 통일 교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기업과 조합의 상부조합과 상급 단체를 말하는 거죠. 개별 사용자 간 혹은 사용자 단체와 기업별 조합 사이에서 행해지는 단체 교섭은 대각선 교섭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노동자 상급 단체가 있고 사용자, 노동자 이제 개별 회사에 있으면 요렇게 혹은 요렇게 교섭하는 게 대각선 교섭. 산업별 노동조합의,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 단체가 별로 없거나 이러한 사용자 단체가 있더라도 각 기업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단체 교섭 유형, 이렇게 교섭하는 거죠. 대각선 교섭입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단체 교섭의 구조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교섭한다. 단체끼리 교섭하는 거 뭐죠? 통일 교섭. 그래서 복수 사용자 교섭이라고도 한다.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업의 재정 능력이 좋으면 사용자 교섭력이니까 재정 능력이 좋으면 교섭력이 높아지고요.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네,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급,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중단됐을 때. 다음,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지겠죠. 조합원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간다. 이렇게 되니까요. 다음 5번. 단체 교섭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단체 교섭 후 협의된 사항을 문서로 남긴 것으로 강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적 효력이 있다는 것 정리해 두시고요. 2번.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어요. 네,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익 분쟁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 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장 폐쇄는 아니죠.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파업, 태업, 보이콧 등을 할 수 있고 또 불매운동 유도가 있습니다. 불매운동 유도는 이제 여론을 만들어서 노동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불매운동 유도라는 방법도 있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폐쇄의 방법이 있다.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 원천이 아닌 것은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원천이 되고요. 재정 능력 포함되죠. 그리고 직장 폐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불매운동은 노동조합 측에서 노동자 측에서 교섭력의 원천이 됩니다. 7번.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대체할 수 있는지. 파업 근로자들이 외부에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노동자 측의 교섭력과 관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정 능력, 직장 폐쇄 능력, 교섭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문제통에서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 정리하시면 됩니다. 8번.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력을 증가시켜주는 경우를 묻는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 비용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무역 개방화가 심화되어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적 시장 경쟁 심화로 상품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경우. 자, 1, 2, 3번 모두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 고용을 줄이려는 요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노동자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임금 교섭력이 약해지는 거죠. 하지만 4번의 경우 상품의 수요가 감소했으나 새로운 생산 설비 도입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생산 설비가 원래는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고용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켜주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노동조합은 노동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교섭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그렇죠.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노동 수요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노동이 필요한 곳이니까 기업 입장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노동 수요를 늘렸다 줄였다 하지 못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이제 힘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에 의하여 축출된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않은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A 부문에 조직 부문에 있던 근로자가 비조직 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효과, 파급 효과죠. 그래서 B의 노동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B의 임금이 내려가게 된다. 비조직 부문의 기업주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위협을 느껴서 선수치는 것, 위협 효과. 기업은 반드시 해당 조합원만을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고용된 노동자가 탈퇴하면 종업원의 지위도 상실되는 제도, 폐쇄적인 거죠.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 것, 클로즈드 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네, 이번에는 힉스의 파업 이론입니다. 파업 이론, 단체 교섭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힉스라는 학자가 파업의 발생과 파업이 타결되는, 교섭이 타결되는 임금 결정 과정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힉스는 파업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노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노사 간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파업이 발생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요구임금, 제의임금 수준이 달라진다 라고 했어요. 요구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임금이라고 해서 요구임금, 그리고 제의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제한하는 임금이라고 해서 제의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이 파업 기간이고요. 세로축이 임금률. 임금률은 임금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업 기간, 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곡선을 보시면 요 곡선, 노동자의 이제 저항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요 곡선을 보시면 노동자의 저항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요구 임금, 노동자가 요구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곡선은 사용자 양보 곡선이라고 하는데, 사용자 양보 곡선은 사용자 측이 제한하는 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이 시작되면 이제 파업 기간이 가로축이니까 이게 시간의 경과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노동자 저항 곡선을 보면 요구 임금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집니다. 반면에 사용자 양보 곡선을 보면 사용자 측의 제의 임금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의 저항 곡선과 사용자 양보 곡선이 서로 만나게 되는 이 지점이 교섭이 타결되는 지점이다. 네. 이 지점에서 교섭이 끝, 파업이 종료. 그래서 파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이 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S0이 파업이 종료되는 지점이다. 요게 파업 기간. 그래서 힉스의 파업 이론은 파업 발생, 이때가 파업이 발생하는 시점이잖아요. 파업 발생 이후 파업의 종료 시점을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발생부터 파업의 종료까지 이 기간을 이제 예측하는 이론인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단체 교섭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단체 교섭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시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파업 발생 시점부터 설명을 했잖아요.
파업 이전의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노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파업기간 경과에 따라 이렇게 요구임금, 제의임금의 수준이 달라진다. 파업 발생 이후 파업의 종료 시점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노조의 저항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파업 기간이 결정된다. 이러면 힉스의 파업 이론 끝. 네. 복습해보시고 문제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힉스의 교섭 모형. 틀린 것은 AE 곡선. AE 곡선은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죠. 그리고 BU는 노동자의 저항 곡선. A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이전 사용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임금 수준이다. 그렇죠, 이제. 여기가 파업의 시작 시점이니까 발생 시점. 노동조합이 WO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쉽게 수락하겠지만, 자, WO가 타결된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높게 요구하면 수락을 안 하겠죠. 그래서 네, 틀린 얘기입니다. 4번이 틀린 내용. 네, 2번도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B에서의 우하향 곡선이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구임금이 점점점 내려가요. SO 기간의 파업, 요 기간의 파업을 통해서 교차점에 도달했으며 이때 결정된 임금률은 W0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OWO, 이것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파업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아니죠. 요게 타결점이잖아요. 요게 결정 지점이니까 WO보다 높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노사가 SO에서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WO 수준에서 교섭을 타결할 것이다. 여기가 파업 종료 지점. 네, 3번도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임금률 A 지점은 파업 발생 시점 초기 상태죠.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이전 사용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임금 수준. 네, 초기에 사용자들의 제2임금 수준입니다. B점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은 노동자의 저항 곡선이다.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이게 적혀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노동자 저항 곡선. 아마 저거 제가 안 지운 것 같아요. 문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진 않겠죠.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만약 노동조합이 WO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죠. 사용자는 쉽게 수락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힉스의 모형은 단체 교섭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단체 교섭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경시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4번. 네,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 틀린 것은 노사 양측의 대칭적 정보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적정 수준의 임금 타결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얘기했죠.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파업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노동조합의 요구임금, 사용자 측의 제2임금은 파업기간의 함수이다. 그렇죠? 사용자의 양보곡선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노동자의 저항곡선은 점점점 우하향한다. 그래서 만나는 지점이 파업 종료 시점. 다음 5번. 힉스의 단체교섭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가 지불하려는 임금 수준은 높아진다. 네, 사용자 양보 곡선은 점점점 우상향해요. 반대로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노동자 저항 곡선은 점점점 낮아지죠. 노동조합의 요구 임금과 사용자 측의 제2임금은 파업 기간의 함수이다 라고 했고요.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의 교섭 과정이 아니고, 이전의 교섭 과정은 설명이 부족하고, 파업 발생 이후의 교섭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힉스의 이론입니다. 6번. 파업 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힉스의 이론에 따르면 사용자 양보 곡선과 노조의 저항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파업 기간이 결정된다 라고 했죠. 맞는 거. 카터 챔벌린 모형. 근데 이거는 뭐 내용이 처음 나오는 거지만 요거 보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카터 챔벌린,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이 노조의 요구를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보다 클 때 노조의 교섭력이 커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면 500원이 소비돼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때 500원의 비용이 든다. 그런데 노조의 요구를 수락할 때 비용이 400원이 든다라는 얘기잖아요. 더 큰 거니까.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면 500원 써야 되고 노조의 요구를 수락하면 400원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노조의 요구를 수락해야 하는 압력에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노조의 교섭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니은도 맞는 얘기. 그래서 카터 챔벌린 모형은 이제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교섭력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교섭력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론. 이게 카터 챔벌린 모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매브리 이론이 나옵니다. 매브리 이론에 따르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작을 때 파업이 발생한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 노조는 500원 이하로는 안 받아요. 500원 이상 무조건 줘라. 그런데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사용자는 600원이 마지노선이야. 600원 이상으로는 못 줘. 그러면은 자, 이 상황을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노조는 500원은 무조건 달라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600원 이상으로는 못 준다라고 하면 이미 타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인데 이제 매브리 이론은 요거 두 개가 반대예요.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작을 때 파업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최종 수락 조건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매브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카터 챔벌린은 교섭력, 매브리는 최종 수락 조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힉스의 이론, 틀린 것은 노사 양측이 수락하는 임금 수준은 그 임금 수준에 도달시키기까지 필요한 파업 기간의 함수이다. 그렇죠. 그래서 파업 기간과 이제 그 임금이 타결되는 지점, 그림으로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사용자들은 파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 양보 곡선은 점점 우상향하죠. 단체 교섭에서 임금 등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은 교섭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힉스는 교섭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카터 챔벌린 모형에서 얘기가 나왔죠.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노동조합은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손실, 즉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 임금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은 점점점 우하향합니다. 힉스의 분석 모형. 파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장래의 교섭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 파업 발생하고요. 노동자의 저항 곡선이 사용자의 양보 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때, 저항 곡선이 양보 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때 파업이 종료되기 이전이죠. 그래서 파업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상대방 곡선을 모를 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파업이 발생한다.
노동자의 정한 곡선과 사용자 양보 곡선이 만나면 파업이 종료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임금교섭 이전 노동조합의 전략. 네, 임금교섭이 벌어지기 전에 노동조합은 재고 비축은 사용자 측의 전략이고요. 이제 파업을 투표하게 되고요. 노동조합 파업 기금을 비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임금 이외의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파업 기간 동안 이제 버텨야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생산 공장 이전도 사용자 측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파업이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 자, 파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 노사 양측 모두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것을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개념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노사 당사자의 손실을 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노사 당사자의 손실, 노사 당사자의 비용, 프라이빗 코스트라고 해요. 사적 비용. 그래서 노동자 측의 사적 비용은 임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 소득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노동자 사적 비용. 그리고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게 되는 이윤의 감소가 사용자의 사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의. 자, 임금 소득의 손실이 노동자의 사적 비용과 똑같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임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이 실제 순손실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임금을 받지 못해서 소득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대비를 하잖아요. 파업 수당이나 다른 소득 활동을 함으로써 임금 소득의 손실분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사적 비용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파업 참여에 따른 임금소득의 상실분보다 적다. 왜냐하면 파업 수당이 있고 또 다른 소득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참여에 따른 임금소득의 상실보다는 적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생산 중단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이윤 감소액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업 이윤의 순 감소분은 더 적은 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되게 되면 이제 이윤 감소분도 있겠지만 덩달아서 임금 비용도 이제 아낄 수 있게 되고 원자재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재고를 또 비축해 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 따른 이윤 감소분보다는 적어지게 된다. 네.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죠. 네, 요 내용을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적 비용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노동자, 사용자의 사적 비용. 다음은 사회적 비용이에요. 사회적 비용이란 당사자 외에, 노사 당사자 외에 타 부문에서의 생산, 소비의 감소, 이거를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서 타 부문에서의 생산, 소비, 감소 영향을 받는 것, 이게 사회적 비용이다. 네. 그래서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는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네. 서비스 산업은 특히 인적 자원이 이제 주요 이제 메인이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그래서 인적 요인이 이제 중요시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서 조치가 어렵습니다. 제조업은 미리 재고를 비축해 놓을 수도 있고 생산 설비를 이전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서비스 산업은 이런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라는 사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파업의 경제적 비용,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다. 사적 비용은 노사 당사자의 손실을 말하는 거고, 사회적 비용은 타 부문에 영향을 미쳐서 타 부문에서의 손실, 영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적 비용은 노동자의 사적 비용, 사용자의 사적 비용이 있는데, 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이 사적 비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순상실분은 오히려 네, 좀 적은 편이다. 왜냐하면 파업에 대비를 해서 파업 수당도 받게 되고 다른 소득 활동도 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조금 적어지게 된다. 기업 이윤의 순감소분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생산 중단에 따른 이윤 감소분보다는 적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임금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원자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또 재고를 비축함으로써 생산 중단에 따른 그 이윤 감소를 좀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업의 사회적 비용이 제조업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파업의 경제적 비용, 기능 끝.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지 않고요.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지 않죠. 네,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순감소분은 사적 비용은 조금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적 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감소를 말한다. 아니죠. 네. 이거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서비스 산업 부문은 파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4번이 옳은 이야기. 2번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 사적 비용은 노동자 측의 비용과 기업 측의 비용이 합의된다. 네, 그래서 노동자 사적 비용이랑 사용자 사적 비용이 합쳐지면 사적 비용이 되는 거죠, 전체.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보다는 적어진다라고 했어요. 대비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란 타 부문에서의 생산 소비 감소를 말한다.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가장 작은 분야가 서비스 산업이 아니고 가장 큰 분야라고 했습니다. 3번 파업의 경제적 손실. 틀린 것은? 노동조합 측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해당 기업에서의 임금소득의 상실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파업수당이나 또 다른 대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분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가 아니고 더 작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파업에 대비해서 생산 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이 되면 원료나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을 수 있고요. 파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크고요.
파업에 따르는 생산량 감소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로 보충을 하기도 한다. 4번, 틀린 것을 찾는 문제.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서비스업에서 더 크다라고 했고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사적 손실은 임금 소득의 상실분보다는 적은 편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비를 한다 라고 했죠. 생산 중단에 따른 이윤 감소분은 사용자의 사적 손실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사용자의 사적 손실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파업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전략적 파업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미래의 단체 교섭력을 증진을 위해서 전략적 파업. 조합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 파업을 한다. 조합원의 보다 많은 휴식을 위해. 이거는 아닙니다. 네,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조합원의 응집력, 단결력을 위해서 전략적 파업을 한다. 네, 이렇게 하면 파업의 경제적 비용, 네, 기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감사드리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지금 바로 복습을 하시면은 좀 더 오랫동안 이제 기억이 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남은 기간도 같이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